지난 수십 년간 70개 이상의 국가가 국가 부도 사태를 겪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6번이나 반복했고, 그리스는 유럽 전체를 흔들었고, 스리랑카는 대통령이 도망가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비극이 먼 나라의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사는 나라가 갑자기 국제 신용시장에서 거래 불가능 판정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이 밤새 문을 닫고 당신의 월급이 나오지 않고, 가게 선반이 며칠 만에 텅 비고 화폐의 가치가 몇 주 사이에 반토막 난다면 이것은 더 이상 가정이 아닙니다. 역사상 가장 부유한 나라들도 이 지경에 몰렸던 적이 있으니까요. 정부가 빚을 갚을 수 없게 될 때 실제로 벌어지는 현상들을 파헤쳐 봅시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파산이라는 단어가 국가에도 똑같이 적용될까요? 실제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개인이나 회사가 파산하면 법원 절차를 거쳐서 판사가 결정을 내리지만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는 법정에 서지 않고 대통령 집이 압류되는 일도 없으며 정부 건물도 그대로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무엇이 붕괴되는 걸까요? 바로 그 나라에 대한 신뢰도입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투자자들과 다른 나라 정부들, 그리고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이 국가는 과연 빌려준 돈을 돌려줄 수 있을까 하는 판단을 내리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져 버립니다. 이를 전문가들은 채무불이행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서 국가가 갚아야 할 빚을 제때 갚지 못하거나 아예 갚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누구도 강제로 이를 관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채권자들이 군사력을 동원해서 자금을 회수할 수도 없고, 국제기구가 나서서 정부 관계자들을 체포할 수도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신용이 완전히 무너지면 그 나라는 새로운 자금을 더 이상 조달할 수 없게 되니까요. 처음에는 상황이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미 진행 중인 대출금을 재융자하거나 이자 납입을 약간 늦추면서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필요한 공무원 월급도 지급해야 하고, 병원이나 학교 같은 기본 공공시설을 계속 운영해야 하는데 갑자기 자금이 말라가 버립니다. 또한 석유, 의약품, 필수 식량 같은 수입 물품들을 구입할 외화도 부족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제한적입니다. 때로는 항구나 광산 같은 전략적 자산을 외국 투자자에게 장기 임차로 넘기거나, 중요한 기업들을 헐값에 매각하거나 귀중한 자원 채굴권을 포기하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부채가 이렇게까지 쌓이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가장 먼저는 정부가 필요 이상으로 많은 돈을 빌렸다는 점입니다. 초기에는 경제가 성장하고 세수도 늘어나니까 상환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복리로 계속 쌓인 이자가 어느 순간부터는 정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잠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 부채를 갚기 위해 새로운 부채를 만들어내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데, 이를 채무 롤오버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이 방식이 작동할 수 있지만 채권자들도 결국 눈치를 챕니다. 만약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이 정부가 돈을 갚지 못할 거라는 판단 말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대출을 할 때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게 되고, 정부는 더 비싼 비용을 치르면서까지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악순환에 갇히게 됩니다. 결국 어느 시점에서는 아무도 이 나라에 돈을 빌려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주목할 점은 환율 변동 문제입니다.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미국 달러로 부채를 지는데,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가 가장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통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벌어들이는 수입은 자국 통화로 들어옵니다. 세금도 기업 이익도 모두 자국 화폐로 수집되는 것입니다. 만약 자국 통화의 가치가 급락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1달러를 갚으려면 원래는 1,000원이 필요했는데 통화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지면 갑자기 2,000원이 필요해지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원금은 그대로인데 실제 상환액이 2배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 순간 정부는 더 이상의 선택 여지가 없어집니다.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부채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원인은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충격입니다. 전쟁이나 팬데믹, 주요 수출 상품의 가격 폭락 같은 사건들이 발생하면 국가 경제가 흔들리게 되는데, 특히 한두 가지 자원이나 산업에만 크게 의존하는 나라들이 이에 취약합니다.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보면 석유 수출이 전체 정부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유가가 폭락하는 순간 정부의 재정 공급선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채 상환을 계속하기는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여기에 정부 부패와 잘못된 경제 정책이 덧붙으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게 악화됩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 가격 하락이라는 외적 충격 외에도 정치 불안정과 경제정책 실패가 겹쳐서 초인플레이션까지 일어났습니다. 정부가 부족한 자금을 메우려고 통화를 과도하게 발행하면서 화폐 가치가 급락했고, 결국 전체 경제 시스템이 붕괴해버린 것입니다. 네 번째 요인으로는 정치적 결정이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존의 부채를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치적 이유로 의도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에콰도르는 2008년 정권 교체 후 기존 부채의 상당 부분을 불법이라고 선언하고 명시적으로 상환을 거부한 사건을 겪었습니다. 채무 불이행이 선포되면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무디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피치 같은 평가사들이 그 나라의 신용 등급을 낮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등급이 한두 단계 떨어지는 정도이지만, 만약 투자 부적격 등급인 정크 등급까지 내려가면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법적으로 해당 국가 채권을 보유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연기금이나 보험회사 같은 금융기관들은 규정상 안전자산에만 투자해야 하니까요. 그 결과로 투자자들이 일제히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국채를 팔고 주식을 팔고 심지어 그 나라 통화까지 매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동시에 판매하려 하니 자산 가격이 급락합니다. 특히 통화 가치가 급락하는데, 이것이 정말 문제의 시작입니다.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품 가격이 폭등합니다. 어떤 나라도 완전히 자급자족할 수 없으니까요. 석유, 식료품, 의약품, 기계부품 같은 것들을 외국에서 구매해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이 갑자기 엄청나게 비싸져 버립니다. 가장 빠르게 변화를 느끼는 곳은 마트입니다. 처음에는 수입 물품의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지만 곧 국산품도 따라서 오릅니다. 국산 제품을 만드는데도 수입 원자재가 들어가니까요. 밀가루를 수입해야 빵을 만들 수 있고, 철광석을 수입해야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생산 과정에 수입품이 포함되어 있으니 물가는 전반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월급은 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직자가 급증하면서 소득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국민들의 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저축한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으니 국민들은 불안감에 빠집니다. 이 돈을 은행에 두면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 같고, 혹시 정부가 예금을 동결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당연히 은행에 달려가서 자신의 예금을 인출하려고 합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만, 수백만 명이 동시에 돈을 찾으려고 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뱅크런이라고 부릅니다. 은행은 모든 예금을 금고에 보관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자금을 대출로 운용하고 일부만 보관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모든 고객이 동시에 돈을 찾으러 오지 않으니 문제가 없지만, 갑자기 모두가 몰려들면 은행은 지급할 현금이 부족합니다. 첫 번째 은행이 문을 닫으면 공포는 더욱 퍼져나갑니다. 사람들은 우리 은행도 곧 파산할 거라고 생각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금을 찾으러 달려갑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은행이 무너지면서 금융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정부가 예금 인출을 제한하거나 은행 휴무일을 선포하기도 하지만 이는 오히려 불안감을 증폭시킵니다. 은행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경제 전체가 정지합니다. 기업들은 운영 자금을 구할 수 없고 직원 월급도 지급할 수 없게 되고 결국 문을 닫거나 대규모 해고를 단행합니다. 실업률이 급상승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소득을 잃게 되고 이는 다시 소비 감소로 이어져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수주에서 수개월 사이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정부가 부채를 갚지 못한다는 뉴스로 시작됐는데 결국 일반 국민의 삶 전체가 파괴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슈퍼마켓 선반이 비고 휘발유를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지고 병원에 약이 떨어지고 정전이 일상화됩니다. 정부는 자금이 없으니 공공 서비스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사회적 불안이 폭발합니다. 국민들은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하고 일부는 폭동으로 번집니다. 정부 건물이 공격당하고 상점들이 약탈당하고 치안이 무너집니다. 경찰이나 군인들도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니 사기가 떨어지고 치안 유지 능력이 약화됩니다.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정부는 절대 마지막 순간까지 채무 불이행을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 결과가 너무나 참혹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무너진 신용을 회복하는 데는 보통 몇 년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 국가 전체가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나라가 정말 회복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쉽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습니다. 채무 불이행 이후 회복 과정은 보통 몇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는 부채 구조 조정입니다. 정부는 채권자들과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 원래 약속한 대로는 갚을 수 없으니 조건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율을 인하하거나 심지어 원금의 일부를 탕감해달라고 협상합니다. 이를 헤어컷이라고 부르는데 채권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싫어합니다. 빌려준 돈의 일부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채권자들도 현실을 봅니다. 이 나라에서 한 푼도 못 받느니 절반이라도 받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상이 성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수년간의 협상 끝에 합의에 도달하기도 하고 일부 채권자들은 법적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헤지펀드 같은 기구들은 부실 채권을 싼 값에 사서 액면가로 받아내려고 법적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긴급 자금 확보입니다. 부채 구조 조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장 정부를 운영할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같은 국제금융기관들이 나섭니다. 이들은 위기에 처한 나라에 긴급 대출을 해주는데 당연히 조건이 있습니다. 긴축정책이라고 불리는 엄격한 조건들입니다. 보통 정부 지출을 대폭 축소하고 세금을 올리고 국영기업을 민영화하고 각종 규제를 풀라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국제통화기금의 입장에서는 자금을 제공하는 대신 그 나라의 재정을 건전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책들이 국민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을 줍니다. 공무원이 대량 해고되고 복지 예산이 깎이고 전기나 수도 같은 공공서비스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긴축 정책에 대한 반발이 매우 큽니다. 국민들은 거리로 나와 우리나라를 팔아먹는다, 주권을 포기했다며 항의합니다. 정치적으로도 매우 불안정해져서 정부가 자주 교체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자금이 없으면 정부가 아예 작동을 멈출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구조적 개혁입니다. 돈을 빌려오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아닙니다. 채무 불이행에 이르게 한 근본 원인들을 고쳐야 합니다. 부패한 관료 체계를 개혁하고 비효율적인 국영기업을 정리하고 세금 징수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경제 구조를 다양화해야 합니다. 이런 개혁들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고 몇 년, 심지어 10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 과정에서 기득권의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개혁으로 손해보는 사람들이 있으니 반발이 생기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신뢰 회복입니다. 이것이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는 데는 정말 오래 걸립니다. 투자자들을 다시 끌어들이려면 몇 년 동안 꾸준히 약속을 지키고 경제를 안정시키고 정치적으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달라졌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일부 나라는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해냈습니다. 우루과이가 좋은 예입니다. 2002년에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었지만 강력한 개혁과 국제 지원을 통해 회복했습니다. 지금은 남미에서 가장 안정적인 경제를 가진 나라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외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회복 과정에서 좌절하거나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여러 번 채무 불이행을 겪었습니다. 20세기 후반부터 지금까지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회복하는 것 같다가도 다시 위기가 오고 또 회복했다가 다시 무너집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이유는 근본적인 구조 개혁 없이 임시 방편만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진 것 같지만 속은 여전히 문제투성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2010년대 초 채무 위기를 겪으면서 국제통화기금과 유럽연합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습니다. 그 대가로 엄청난 긴축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실업률이 25%를 넘었고 특히 청년 실업률은 55%를 초과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연금이 깎이고 의료 서비스가 악화됐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완전히 회복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흥미로운 질문이 있습니다. 부유한 나라들도 채무 불이행을 할 수 있을까요?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드뭅니다. 왜냐하면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들과는 다른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자국 통화로 부채를 진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대표적인데 미국은 달러로 빚을 집니다. 그런데 달러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은 미국뿐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무한정 달러를 찍어서 부채를 갚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실제로 그렇게 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겠지만 적어도 기술적으로 채무 불이행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일본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45%를 넘는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채무 불이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부채가 자국민과 자국 기관이 보유하고 있고 엔화로 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필요하면 엔화를 더 발행할 수 있고 자국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정부가 사실상 자신에게 돈을 빌리는 구조입니다. 그렇지만 부유한 나라도 완전히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정치적 이유로 위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좋은 예입니다. 2011년과 2023년에 미국은 채무 불이행 직전까지 갔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에는 부채 한도라는 제도가 있는데 법으로 정해진 한도 이상으로 정부가 돈을 빌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한도를 올리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야당이 이를 정치적 카드로 사용하면서 한도 인상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순간에 타협이 이루어져서 위기를 넘겼지만 그 과정에서 미국의 신용 등급이 강등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는 2011년에 미국의 신용 등급을 AAA에서 AA로 낮췄고 2023년에는 피치도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면 미국의 신용 등급은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기준점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흔들리면 세계 경제 전체가 흔들립니다. 2011년 사태 때 전 세계 증시가 급락했고 달러에 대한 신뢰도 일시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실제 채무 불이행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그 가능성만으로도 이런 충격이 발생한 것입니다. 유럽 국가들도 비슷한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유로존 국가들은 특이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기들만의 통화 정책을 펼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로를 사용하니까 유럽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나라들이 위기를 겪을 때 자체적으로 통화를 발행할 수 없었던 것이 문제를 악화시켰습니다. 유로존에서 빠져나가지 않는 한 자체 해결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2022년에는 단기간이지만 심각한 금융위기를 겪었습니다. 정부의 무리한 세금 감면 정책 발표로 파운드화가 폭락하고 국채 금리가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영국 중앙은행이 긴급 개입해서 겨우 진화했지만 선진국도 잘못된 정책 하나로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프랑스나 독일 같은 강력한 경제를 가진 나라들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고령화로 인해 복지 지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경제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지만 20년, 30년 후를 내다보면 재정 건전에 빨간불이 켜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부유한 나라든 가난한 나라든 채무 불이행의 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부유한 나라들은 더 많은 완충 장치를 가지고 있고 위기 대응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실제 채무 불이행까지 가는 경우가 드문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채무 불이행이 반드시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당할 수 없는 부채는 부채를 억지로 갚으려다 보면 경제 전체가 더 큰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부채를 상환하려고 공공 서비스를 대폭 축소하고 세금을 엄청나게 올리고 경제 성장에 필요한 투자를 하나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는 침체되고 국민들은 고통받으며 결국 세금 수입도 줄어들어서 부채 상환이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차라리 부채를 재조정하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경제학자들은 과도한 부채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빚더미에 깔려서 영영 일어날 수 없느니 일부 손실을 감수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채권자에게도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도덕적 문제도 있고 신용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도 고려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채무 불이행 과정에서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보는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통은 일반 국민들이 가장 고통을 겪습니다. 부유층은 자산을 외국으로 빼돌리거나 달러나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바꿔놓는 등 대비할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월급쟁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은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평생 모은 저축이 순식간에 휴지 조각이 되고 일자리를 잃고 생계가 막막해지는 것입니다. 더 불공평한 것은 애초에 부채를 만든 책임이 정부와 지배층에게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부패한 관료들이 돈을 빼돌리고 정치인들이 인기를 얻으려고 무리한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고 재벌들이 정경유착으로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대가는 아무 잘못 없는 일반 국민들이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국제금융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요구하는 긴축 정책이 정말 올바른 처방인지에 대해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정 건전을 회복하려면 긴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긴축이 오히려 경제를 더 망친다고 비판합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 지출까지 줄이면 총수요가 더 감소해서 불황이 심화된다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그리스 사례를 보면 이 논쟁이 더 분명해집니다. 국제통화기금과 유럽연합이 요구한 긴축 정책으로 그리스는 엄청난 고통을 겪었는데 경제는 오히려 더 악화됐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긴축 덕분에 재정이 건전해져서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됐다는 주장도 있고요. 정답이 명확하지 않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은 국제 채권 시장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개발도상국들이 외화로 부채를 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 자체가 불공평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자국 통화로 부채를 지면서 사실상 채무 불이행 위험이 없는데 개발도상국들은 달러나 유로로 부채를 져야 하니까 환율 변동 위험을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이런 구조를 바꾸려는 시도들도 있었습니다.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나 브릭스 국가들의 신개발은행 같은 것이 그 예입니다. 기존의 국제통화기금이나 세계은행과는 다른 방식으로 개발도상국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아직은 영향력이 제한적이지만요. 채무 불이행과 관련해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동향은 기후변화와의 연관성입니다. 많은 개발도상국들, 특히 섬나라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심각합니다. 이것이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홍수, 가뭄 같은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면서 인프라가 파괴되고 농업 생산이 감소하고 재건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이미 부채가 많은 나라들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추가 부담입니다. 일부에서는 기후 부채 탕감이나 기후 채권 같은 새로운 금융 상품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기후 변화에 취약한 나라들이 재해를 겪으면 자동으로 부채 상환이 유예되거나 감면되는 식의 메커니즘입니다.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앞으로 더 중요해질 수 있는 이슈입니다. 팬데믹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나라들이 엄청난 재정 지출을 했습니다. 의료 시스템 확충, 경기 부양, 실업 수당, 기업 지원 등등 과정에서 부채가 급증했습니다. 선진국들도 부채가 많이 늘었는데 개발도상국들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경제는 타격을 받아서 세수는 줄고 지출은 폭증했으며 관광업이나 수출 같은 주요 수입원이 막히면서 외화 확보도 어려워졌습니다. 일부 나라들은 팬데믹 기간 중이나 직후에 실제로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습니다. 스리랑카가 2022년에 채무 불이행을 했는데 팬데믹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지만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끊기면서 외화 수입이 급감했고 정부는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면서 필수품 수입이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연료와 식량 부족 사태가 발생했고 대규모 시위 끝에 대통령이 도망가는 전대미문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앞으로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우려되는 동향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정부 부채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기업 부채, 가계 부채도 모두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잘 돌아갈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어떤 충격이 오면 한꺼번에 터질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도 변수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올리면 달러로 부채를 진 나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집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급격한 금리 인상이 있었는데 이것이 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새로 빌리는 비용이 비싸지고 기존 빚을 갚는 것도 어려워지고 동시에 자본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면서 통화 가치도 떨어지는 삼중고를 겪습니다. 중국 경제의 둔화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지난 20년간 엄청나게 성장하면서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중국의 원자재를 수출하거나 중국으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중국과 무역을 하면서 경제를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중국 경제가 느려지면 이런 나라들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아프리카나 남미의 자원 수출국들이 취약합니다. 지정학적 긴장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에너지 가격과 식량 가격을 폭등시켰습니다. 이것이 식량과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가난한 나라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비슷한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하면 약한 고리들이 먼저 끊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술 변화도 예상치 못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나 자동화가 발전하면서 전통적인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노동 집약적 제조업으로 성장하는 전략을 써왔는데 이 길이 막히면 경제 성장이 어려워지고 그러면 부채 상환 능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국가 차원에서는 재정 건전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은 선거에서 이기려면 유권자들에게 좋은 소리를 해야 하는데 세금을 올리거나 복지를 줄이는 것은 인기 없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채를 늘려서 문제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 구조를 다양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두 가지 산업이나 자원에만 의존하면 그것이 무너질 때
나라 전체가 흔들립니다. 베네수엘라가 석유에만 의존하다가 망한 것이 교훈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도 IMF 외환 위기 이후 외환 보유고를 대폭 늘렸고 덕분에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나 코로나19 때 상대적으로 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개인 차원에서도 대비가 필요합니다. 자기 나라의 경제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부채 수준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자산을 보호할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일반 서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많지는 않지만 적어도 너무 무방비 상태로 있지는 말아야 합니다. 외화 예금을 조금 가지고 있거나 금이나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에 일부 투자하거나 해외 투자를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과 기술을 익혀두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최고의 대비책입니다. 나라 경제가 어려워져도 능력 있는 사람은 살아남을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인 경우 해외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경제 위기를 겪은 나라에서 인재 유출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이유입니다. 국제사회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한 나라의 위기가 다른 나라로 번지는 전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위기를 조기에 막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이나 세계은행 같은 기관들이 더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개혁하는 것도 필요하고 부채 구조 조정을 위한 국제적인 틀을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채권자들도 좀 더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못 받겠다고 난리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대출할 때부터 상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고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 빌려줘야 합니다. 물론 이것도 말은 쉽지만 실천은 어렵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채무 불이해 행위라는 것은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글로벌 경제 시스템 전체의 문제이고 채무국과 채권국 모두의 책임이 있으며 해결하려면 모두의 협력이 필요한 복잡한 이슈입니다. 간단한 해답은 없지만 적어도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국가의 채무 불이행은 단순히 정부가 빚을 못 갚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신용의 붕괴이고 경제 시스템의 마비이며 국민들의 삶이 무너지는 과정입니다. 법적 파산 절차는 없지만 그 결과는 어쩌면 더 참혹할 수 있습니다. 회복은 가능하지만 쉽지 않고 수년에서 수십 년이 걸리며 그 과정에서 엄청난 희생이 따릅니다. 부유한 나라도 완전히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정치적 실수나 경제정책의 오판으로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다만 더 많은 대응 수단을 가지고 있고 위기 대응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실제 채무 불이행까지는 잘 가지 않는 것입니다. 세계 경제가 점점 더 연결되면서 한 나라의 위기가 다른 나라로 번지는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퍼진 것처럼요. 그래서 모든 나라가 재정 건전과 경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개인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지만 최소한 우리가 사는 나라의 경제 상황에 관심을 갖고 위험 신호를 알아차리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전한 경제 정책을 추구하는 정부를 선택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입니다. 채무 불이행은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나라들이 겪었고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르헨티나처럼 여러 번 반복하는 나라도 있고 우루과이처럼 성공적으로 극복한 나라도 있습니다. 차이는 얼마나 근본적인 개혁을 하는지, 얼마나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는지, 그리고 국제사회와 얼마나 협력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채무 불이행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항상 일반 국민이라는 점입니다. 정치인들은 도망가고 부유층은 자산을 지킬 방법을 찾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사라지고 일자리를 잃고 생계가 막막해지는 것은 결국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부채를 만들 때 신중해야 하고 국민들은 정부가 무책임하게 빚을 늘리지 않도록 감시해야 합니다. 경제는 복잡하고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기본 원칙은 단순합니다. 빌린 돈은 갚아야 하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빌리면 안 되며 위기가 오기 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든 개인이든 이 원칙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국가의 경우 그 영향이 수백만, 수천만 명에게 미친다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